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로마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입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의 강자는 여기 있는 카르타고입니다. 원래 여기 있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 사람들인데 오늘날 티리지 지역에 본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 북쪽에서 저쪽에 오늘날 에스파냐 지역까지 이런 식으로 지중해를 따라서 한 바퀴 돌아가는 큰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인이고 해상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가 닿는 곳을 이제 자기네 식민지로 삼아서 활발하게 활동한 거죠. 사실 이 로마는 원래 농경민족입니다.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이 해양민족인 이 카르타고하고 부딪힐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들이 서로 충돌하는 곳이 생깁니다. 바로 어디냐면은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 마치 다리처럼 생겨 있는 이 섬, 바로 시칠리아죠. 시칠리아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그 파스타요? 파스타가 생각나고, 파스타 맛있죠. 뭐 마피아가 생각나고, 좋습니다. 바로 이 시칠리아인데, 자, 여기가 밀농사도 굉장히 잘 되고 농사 짓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로마 사람들은 이 시칠리아 선 쪽으로 확장을 하게 되고, 반대로 이 카르타고 같은 경우는 이 시칠리아가 다른 이 유럽 내륙 쪽에 있는 나라에게 넘어가면은 이 해양 민족의 장점이 없어지잖아요. 마치 다리처럼 건너오니까. 그래서 여기를 절대로 또 양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시칠리아 섬을 놓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두 나라가 아주 그냥 구군을 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이게 대략 언제적 일이냐면은 이제 기원전 3세기경. 기원전 3세기경이니까 우리나라 이제 위만조선 있던 그 시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무렵 이제 이 포에니 전쟁 때 로마인들에게 뛰어난 학습력이 두드러지는데요. 일단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로마 사람들은 어쨌든 배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도 부랴부랴 배를 만들고 이제 해군을 편성해서 카르타고와 싸우는데, 노련한 상인이자 해양 세력인 카르타고가 보기에 로마의 전함들은 얼마나 엉성하겠습니까? 배도 엉성하고 우중 배 조종하는 것도 엉성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그 로마 해군이 카르타고와 싸우다가 죽은 것보다는 자기네가 배 몰고 가다가 실수해가지고 암초에 꼬라박고 자기네끼리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해군이 참패를 하죠. 근데 이때 이 로마 사람들의 독특한 장점이 있는데요. 대개 다른 나라는요, 장수가 싸움을 해가지고 크게 지고 돌아오면요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고 질책을 받는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장군이 패하고 돌아오자 원로원에서 따뜻하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고, 아유, 처음 해보는 해군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러면서 위로를 받고, 다시 이제 그럼 이제 그동안 카르타고 해군과 싸우면서 좀 느낀 바가 무엇입니까? 물어봐서 이렇군요 하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거둘될수록 로마의 해군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래서 여기서 아주 독특한 전술을 생각해냈는데, 배를 이렇게 조종해서 싸우는 거는 맨날 배 타고 무역하고 다니는 카르타고를 이길 수 없다고 봐서 어떻게 했느냐, 배 싸움을 육지 싸움처럼 만들어 버리자. 그게 바로 뭘까요? 네, 뭐냐면은 카르타고의 배를 갈고리로 걸어서 땡긴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그 배로 건너가서 갑판 위에서 칼싸움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 싸움이 아니라 땅 싸움이죠. 그럼 로마가 유리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런 독특한 전술을 사용하면서 카르타고를 무찌르고 시칠리아 섬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포에니 전쟁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카르타고는 로마에게 엄청나게 많은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고 열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카르타고 본국이 아니라 이쪽 에스파니아 쪽 총독으로 있던 사람, 바로 한니발입니다.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그 살인마 아니에요. 한니발인데, 자, 이 한니발은 언제고 로마에게 복수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도 물론 이 한니발이 얼마나 두려운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방어를 했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이 에스파냐에서 이제 로마로 건너오려면은 이렇게 요 좁은 통로를 지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프스 산맥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군은 여기에 요 좁은 통로를 철통같이 막으면서 한니발 네 건너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니발은 뒤통수를 딱 때리는 전술을 썼는데, 놀랍게도 이쪽을 돌아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갑니다.
자,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니까 여기에 지키고 있던 로마군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쪽으로 해서 오는 녀석들을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쪽에서 뒤에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로마의 국경을 막고 있던 병력이 괴멸이 되고 다시 이제 다음 부대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로마 영토 안으로 한니발의 부대가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당황한 로마에서는 이제 원로원에서 그 귀족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많은 전현직 집정관 등의 유력한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각각 군단을 맡아가지고 대규모 부대를 이끌고 한니발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칸나의 전투라고 하는 게 벌어지는데 이 전투 과정을 뭐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당시 한니발이 사용했던 전술이 아주 독특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비슷한 거예요. 가운데 쪽을 살짝 양보하면서 양옆에 강한 부대를 두어서 적군을 안쪽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섬멸해버리는 그런 작전을 쓴 거죠. 여기서 이 칸나의 전투에서 얼마나 로마가 치명적인 패배를 했냐면요. 당시 로마군은 9만 명이었습니다. 9만 명인데 로마가 그 노예를 군대로 보내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농장주들만 모여서 9만 명이니까 이 9만 명이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알 겁니다. 근데 이 중에 무려 5만 명이 전사하고요. 10,000명이 포로가 됩니다. 3분의 2가 상실된 거예요. 한니발의 부대는 4만 명입니다. 이제 6,000명 정도만 인명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전투죠. 더 큰 거는 로마가 수많은 지휘관들을 잃었습니다. 집정관 2명이 죽고요. 대통령이 죽었어. 집정관 2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원로원 의원이 80명이 여기서 전사합니다. 원로원 의원이 80명. 당시 로마 원로원이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냐? 많아도 200명이에요. 많아도 200명이니까 원로원 의원 절반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도부가 괴멸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패배인지 알겠죠. 그리고는 이제 한니발의 군대가 그대로 로마시로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로마 공화국의 힘이 나타납니다. 이제 로마 원로원에서 막 갑론을박이 이루어집니다. 항복하자 말자, 항복하자 말자.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예부대의 3분의 2가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절반이 전사했습니다. 최고 통치자도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도시 하나, 로마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적군이 이 도시를 포위하러 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때 로마 시민들은 끝까지 버티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바로 26살의 젊은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등장합니다. 자,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한니발의 계획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천재죠. 한니발도 천재적인 군인이지만 불행히도 더 천재가 있었던 겁니다. 한니발의 계획은 뭐냐? 로마보다 병력이 적습니다. 아무래도 병력이 적기 때문에 빠르게 로마의 군대를 괴멸시켜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습을 해야 했고 그래서 알프스를 건너는 강수를 둔 겁니다. 그러나 로마가 성벽이 튼튼하고 높기 때문에 로마 성을 공격해가지고 뚫어서 함락시킨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한니발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다른 로마의 그 동맹 도시들을 하나하나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로마를 고립시키겠다. 이런 작전을 세웠던 겁니다. 이때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이 무시무시한 한니발과 직접 싸우는 대신에 로마는 성 쌓고 잘 버텨라.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부대를 이끌고 나는 에스파냐를 치겠다. 자, 용감한 전술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자, 군대가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군대가 3분의 1밖에 안 남았으면 이 3분의 1을 남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저 침략자와 마지막 대결을 벌일래요? 아니면은 저놈은 버려두고 바다를 건너가서 다른 데를 칠래요? 굉장히 중요한 전술적 판단이죠. 근데 스키피오는 한니발이 섣불리 로마 성을 공격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에 로마에 남아있는 병력을 싹 몰고 이스파냐를 칩니다. 이거죠. 네가 우리 본거지를 쳐? 그럼 나도 네 본거지를 칠게. 그리고 이 이스파냐에서 한니발의 동생인 하스드루바를 죽이고 이 이스파냐 지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곳곳에서 이 로마군은 이제 한니발만 빼고
카르타고의 다른 지역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판단은 뭐였냐면은 카르타고는 우리 적수가 아니다. 유일하게 무서운 건 한니발 뿐이다. 그러면은 오직 한니발 뺀 나머지부터 우선 해치우자 이거죠. 자, 이렇게 되자 카르타고 본국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니발 제발 돌아와. 나 지금 로마를 함락하기 직전이야. 왜 그래? 좀 잘 버텨봐. 아니야, 너 없으면 우린 로마랑 못 싸워. 그래서 결국은 한니발은 거의 다 잡은 로마를 버려두고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 본국인 카르타고를 지키기 위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와 대결하게 된다. 이게 바로 자마 전투입니다. 이 자마 전투에서 로마인들의 놀라움을 보여주는데 한니발의 전술을 다 익혔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한니발이 자기의 자랑스러운 전술을 구사했는데 이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한니발의 전술을 그대로 응용해가지고 거기에 약간 변형까지 가해서 오히려 한니발의 전술로 무찔러 버립니다. 여기서 한니발이 패배하자 이제 카르타고는 답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하는 수밖에요. 그렇게 해서 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에니 전쟁을 한 번 더 있게 되는데 이제 3차 포에니 전쟁인데 이거는 그냥 끝장을 보는 전쟁이죠. 3번에 걸친 포에니 전쟁 끝에 로마는 카르타고를 무찌르고 지중해의 주인이 됩니다. 이때 로마인들이 했던 아주 건방진 말이 있습니다. 지중해는 바다가 아니다.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는 이런 도시국가에서 오늘날의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 이제는 이런 나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갑자기 거대한 나라가 된 로마. 공화정을 과연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로마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